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속에 최고의 해군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외마디 외침. 과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사토 지로입니다. 현재 일본 도쿄 해양대학교에서 군사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군사학 강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강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가장 앞줄에 앉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조 할아버지의 글귀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경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 넬슨 제독의 명성이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그에 필적할 순 없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사상적 지주였던 사토 데스타로의 증손자라는 사실은 저에게 자부심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동서해장 중 제1인자로 극찬한 그 조선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승리를 이끈 최대 공로자로 제국 국방사론과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 등의 저서에서 이순신 장군을 넬슨보다 뛰어난 인물로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로 짜증나게 가득 찼습니다. 해군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받은 아버지는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심지어 낚시터에서도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해군 영웅들보다도 전 세계 어떤 해군 사령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왜 하필 일본을 패배시킨 적국의 장수를 그토록 떠받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제가 성장하며 은밀한 반감으로 자라났고 도쿄 해양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일본 해군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저서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을 펼쳐든 제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문득 증조 할아버지가 마지막 장에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지혜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에서 마치 증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의 영웅을 높이 평가했는지 그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던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 해군의 자랑이었고 철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적국의 장수를 그토록 칭송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서관을 나서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아네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친구 다나카의 영상통화였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다나카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로,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오늘 캠벨 스미스 교수가 세계 해전사 강의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어. 그런데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 넬슨보다 더 위대한 해군 사령관이라고 소개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나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수는 영국의 발라드 제독의 평가를 인용하며 이순신 장군이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사령관이라고 강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의 항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수백 척의 일본 함선과 승무원들의 유해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영국인들에게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 이순신일 것이라고 말했어.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까지, 게다가 세계 최고의 해군사관학교에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나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수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발명한 거북선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교수가 보여준 증거들은 반박하기 어려웠어. 결국 대부분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온라인 강의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영상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해전사 강의의 하이라이트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캠벨 스미스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 중심의 해군 역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임진왜란의 해전들은 그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서 트라팔가 해전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전술, 리더십은 넬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놀란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 이제는 세계 해군 교육의 중심지에서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군 전략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직접 이 의문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평가가 정말 옳은지, 이순신은 정말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자신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에 오른 것입니다. 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강의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우리 도쿄 해양대학교 역사 동아리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임진왜란의 역사를 파헤치고 이순신 장군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2달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들과 동아리 회원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토 데스타로의 증손자가 증조 할아버지의 평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가문의 배신과도 같은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한 결정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일본 측 사료에는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시나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노인분이 제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당시 일본 육군은 정말 대단했지요. 최단 시간에 서울을 함락시켰으니까요. 조선의 왕과 조정은 급히 피난을 떠났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침략에 굴복해갔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역사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한반도 남쪽 해역에서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는 이야기, 한반도 남해의 복잡한 지형을 활용한 하객진 전술로 모든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짧은 시간 동안 당시의 기술력으로 해상전을 치를 만한 튼튼한 전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기적은 전의를 상실한 민간인들을 군에 소속시켜 결지시키고 훈련시켜 해상전을 치르게 만든 능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그 어떤 장수도 이와 같은 리더십을 보인 장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투와 해박한 지식에서 저는 그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모든 전투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또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통영과 명량, 이 두 곳을 꼭 방문해 보세요. 통영에서는 이순신의 본영이 있던 곳을 찾아보고 명량에서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이 벌어진 해협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노인은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분의 평화로운 수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승무원에게 물었지만 그런 노인을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만남은 제 여정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통영과 명량. 이순신의 흔적을 찾기 위한 제 탐구의 첫 번째 목적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통영의 한 작은 박물관에 들어선 것은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미 떠난 시간, 박물관은 한적했고 전시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에 전시된 임진왜란 관련 유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중 한 학예사님이 다가와 제 열정적인 모습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분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예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시에는 없는 자료인데 연구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박물관 깊숙한 곳에 있는 보존실로 안내했습니다. 공기 중에 옛 종이와 보존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예사님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 보관함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조선 수군에 의해 납포된 일본 선박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후대에 일본 측 자료에서 발굴된 것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옆에 한글과 영어로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592년 8월 한산도 해전 직후 일본 수군 지휘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일본 함대를 계속해서 격파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군 장수 이순신은 물과 바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듯합니다. 그의 전술은 예측할 수 없으며 그가 만든 거북선은 우리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함대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수군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며 저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장수가 이토록 무능하고 겁쟁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1597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보장교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큰 적은 조선 내부에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선조는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이순신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정보 작전이 성공하여 이순신이 역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첩자들이 조정의 거짓 증언을 퍼뜨리고 있으며 곧 그는 직위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 문서를 읽으며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로서 전쟁에서 적장을 물리칠 생각보다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적장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일본 해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암울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문서들을 읽어갔습니다. 1597년 중반에 작성된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침내 명령 불복종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은 군사 전략에 무지하며 우리의 유인 작전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조선 수군을 깊은 바다로 유인하여 전멸시킬 기회가 왔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7천량 해전 직후의 승전 보고서였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해군은 우리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우리 함대를 추격해왔고 우리는 준비된 매복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조선의 해군력 90%가 괴멸되었으며 이제 조선의 해안선은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문서는 명량해전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패배한 일본 장수의 비통한 보고서였습니다. 재앙입니다. 복권된 이순신이 단 12척의 배로 우리의 133척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적어도 전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는 명량의 좁은 해협에서 물살과 바람을 완벽하게 이용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서해안을 통한 보급로는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읽으며 잠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무능함과 비교되는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기지는 저를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정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일본 해군이 무능했다기보다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 우리 일본 해군보다 훨씬 뛰어났구나 인정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 문서들은 어떻게 보존된 것인가요? 저는 하계사님께 물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전쟁 중에 납포된 것이고 일부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역사가들이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반환받은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 문서들이 공식 역사서에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의 분열이 외부 침략자에게 이용당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제가 알던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명량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 더 깊은 이해를 찾아서, 그리고 어쩌면 제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에 담긴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명량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해무가 자욱한 가운데 명량해협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해전이 벌어진 장소에 서 있다는 사실보다 빠르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통영에서 만난 한국의 역사학자 김민재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역사적인 명량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제가 미리 예약한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이 좁은 해협에서 세계 해전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가이드에게 통영에서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해안가의 작은 박물관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통영에서 만난 김민재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통영의 차분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대패하고 일본 함대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려 했던 그때 조선의 왕 선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순신을 다시 해군 사령관직에 복귀시켰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빛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순신은 감옥에서 풀려나 완전히 파괴된 수군의 잔해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다시 군사들을 결지시켰죠. 그의 리더십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명량 해상국립공원 내 전망대에 올라 저는 좁은 해협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이 거센 이곳에서 어떻게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333척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00m에 불과했습니다. 강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물살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셌습니다. 이 해협의 조류는 하루에 4번 바뀌는데 초속 10노트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도 비슷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 좁은 해협에서 대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거센 물살은 그들의 배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조선 수군은 좁은 해협에서 일본군을 기다렸다가 조류가 바뀌는 정확한 순간에 공격을 시작했죠. 저는 제 해군 전술 지식을 총동원해 이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333척 대 13척.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술적 기적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수적 우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좁은 해협에 갇혀버렸고 조선 수군은 정확히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이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일본은 31척의 배가 침몰하고 많은 수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 함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해협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증조 할아버지의 책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에서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조선은 다시 일어섰고 중국 명나라와 연합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단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였다. 저는 해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전투가 없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해상 보급로를 확보했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해협의 물살을 직접 느껴보시겠어요?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명량의 물살이 거친 해류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현지 어부님의 배에 올랐습니다. 박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부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과 굵은 손은 수십 년간 바다와 함께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협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부님이 배를 조종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이 해협의 물살이 워낙 세서 경험 많은 어부들도 조심합니다. 특히 조류가 바뀌는 시간에는요. 이런 곳에서 13척으로 333척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부들은 그를 바다의 신처럼 여깁니다. 저희도 수십 년 경험으로 이 해협을 겨우 다룰 수 있는데 그분은 이 해협을 무기로 삼았으니까요. 짧은 백기를 마치고 다시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순신이 전투 전에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암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노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아, 다시 만나는군요. 노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당신의 여정이 궁금했습니다. 노인분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 여정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놀라셨군요. 노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저는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사토데스타로 씨를 존경했던 일본 해군사 연구가입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선명하게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토데스타로의 원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은 출판본에서 빠져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든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죠.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명량의 작은 숙소에서 저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은 노량해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이순신의 최후가 담긴 페이지였습니다. 도쿄 해양대학교 강당으로 돌아온 저는 역사 동아리 특별 발표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2달 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한국으로 떠났고 증조 할아버지 사토 데스타로의 평가가 과장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진실을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위대함과 명예, 그리고 용기에 관한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스크린의 통영에서 발견한 문서들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일본 장수들의 편지, 그들이 이순신을 두려워했던 진솔한 고백들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량해전,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에 관한 일본 장수들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 일본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지만 이순신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추격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은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일본군에게 한 번만 더 승리해 주시면 나는 만족스럽게 죽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전투 중 이순신은 전사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적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조국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군사들의 사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명량해협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좁은 해협, 거친 물살, 그리고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저는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것은 증조 할아버지의 숨겨진 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며 남긴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야마모토 켄지 씨가 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순신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단지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다. 나는 우리 일본 해군이 언젠가 그의 정신을 배우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해군의 길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정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옳았다고 인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영국의 넬슨을 뛰어넘는, 아니 그 어떤 해군 사령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 혁신 정신, 리더십,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은 모두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스크린에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역사의 진실을 인정할 때만 진정한 화해와 상호 존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의 적이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 사토지로는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는 바다처럼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협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물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